그래서 좀 쉬고 오셨죠. 자, 그 다음에 학습된 무기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거는 여러 번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그 옛날 객관식 시절부터 여러 번 기출이 되었던 문제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제가 아까 노력을 평소의 노력과 일시적 노력으로 분리하는 거에 좀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계속 실패를 반복한 거예요.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실패할 거 굳이 시도를 해서 힘 뺄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어떤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해도 무조건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인드셋이 장착되어 버리면 이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봤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서도 또 성적이 안 나와. 이게 한 몇 번 반복되면 애들이 점점 공부에서 손을 떼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해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결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습 결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게 하자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태를 개선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귀인 훈련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인 훈련, 이게 뭐냐면요, 동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동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 그러면 지금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 어떤 상태예요? 그 동기 수준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그 학습 과정에 또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경험을 누적시켜줘야 돼요. 하니까 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는 선생님 입장이구나. 그 선생님이나 강사 또는 그 어떤 멘토의 입장에서 얘기고,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학생 입장에서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유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봐 하면 되잖아 라고 자꾸 뽐핑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즉 평소에 꾸준하게 해야지 라는 어떤 원론적 얘기가 아니라, 야 이거 이틀만 공부해봐, 하루만 딱 공부해봐,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한다면 야 봐봐 내가 하란 대로 하니까 되잖아 라고 계속 일시적인 노력을 강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계속 일시적 노력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근데 동기 자체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동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죠.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지금 동기 수준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기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일시적 노력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니까 되잖아, 하루 딱 공부하니까 되잖아 라고 해서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이 붙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일시적인 노력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학습된 무기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맨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도를 안 해볼 만한, 시도를 하지 않을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 10명을 시도를 해서 1명이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명이라도 엄청난 성공인 거예요. 10%나 되잖아요. 원래 그냥 선생님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냅뒀으면 10명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10명의 아이들이 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채로 중고등학교를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10명, 100명, 1000명이 나올 어떤 학습 그 결손자들이 뭐 9명이 되고요, 90명이 되고요, 900명이 되고요. 이렇게 10명, 1명, 1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10% 비율로 줄어드니까.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귀인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요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다만, 일단 여기가 좀 중요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 자, 교사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해서 학생의 행동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게 뭐예요? 교사가 편견 가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귀인 성향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 학습된 무기력을 치유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3번이 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자기결정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인지적 일관성 이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결정 이론의 어떤 4가지 미니 이론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 이게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그냥 자기결정 이론이거든요. 원래 제목이. 근데 이걸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기결정 이론이나 뭐 자기결정성 이론이나 뭐 그게니까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지적 평가 이론, 유기적 통합 이론, 인과 지향성 이론, 그리고 기본적 심리욕구 이론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각각의 어떤 깊은 얘기는 우리 임용고시의 어떤 출제 범위에서 좀 벗어납니다. 한 이론을 그렇게 깊이 파는 거는 우리 임용고시에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그냥 이런 4가지 이론이 모여서 만들어진 매크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매크로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집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할 때는 그냥 매크로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이론 간에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를 묶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관계성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이걸 메타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자기결정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타고난 어떤 성장 경향성 그리고 심력 욕구에 의한 동기부여 그리고 성격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 있고요. 이게 동기부여의 유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화되고 스스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기화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동기화되고 싶어서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서 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키워드예요. 자율성 욕구 또는 통제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능성 욕구 그리고 관계성 욕구 이 3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경향성이에요. 아시겠죠? 자율성 욕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남의 통제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쉽죠? 유능성 욕구도 쉬워요. 어떤 그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과업을 수행할 때 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내가 유능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로 유능성 욕구입니다.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혼자만 있어도 사실 나타나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외부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동기화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관계성 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서 얘기했던 소속 및 사랑 욕구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타인의 인정 그리고 뭐 사랑 이런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내가 이제 타인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긍정받고 있다는 그 신호를 획득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죠. 그래서 관계성 욕구는 뭐 그런 거예요. 뭐 무엇을 얻거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자체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욕구가 바로 관계성 욕구입니다. 인적평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인적평가 이론 위에서 말했지만 그 인적평가 이론 앞에서 말했지만 아무튼 인적평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유능성을 증명하고자 하며 그리고 사건을 통제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감 욕구, 그래서 유능성 욕구라고 하죠. 유능성 욕구 또는 유능감 욕구라고 하는데요. 그 유능감 욕구와 그리고 자기 결정성 그리고 또는 자기 결정 2가지가 이게 다 만족된다면 동기가 강화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론이 바로 인지적 평가 이론이에요. 근데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고 왜 이름 붙였을까요? 그냥 이게 유능성 증명 그리고 뭐 사건에 대한 통제 이런 내용은 뭐 인지랑 관계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능성을 증명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유능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제한다는 거는 그럼 뭔가요? 내가 어떠한 사건 또는 사상을 또는 어떤 그 환경을 지금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제라든가 내가 유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지 만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기결정 그리고 vs 의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내재적 동기 그건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똑같아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이게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외재적 동기의 내재적 동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학습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동기라고 그랬어요. 생득적이지 않다고 했죠.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했죠? 학습을 통해서 학습 동기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기가 없는 상태예요.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외재적 동기, 외재적 보상을 수여함으로써 어떤 동기가 형성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언젠가 내재적 동기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동기 상태에서 외재적 동기가 형성되고 이게 이따 보상을 주는 거죠. 외적 보상. 그리고 외재적 동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작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 재밌는 거예요. 하다 보니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에 도달을 한다면 이제 내재적 동기가 형성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 외, 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된 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능력신념, 전략신념, 통제신념 이 세 가지가 내재적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신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오버해서 이제 좀 평가하시는 분들 있죠. 과대 해석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잘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객관화가 일반적으로는 잘 되어 있죠. 약간 이제 소수의 그 객관화가 잘 안 돼 있는 분들, 일반화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왜냐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능력이 다 뻔히 드러나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악기를 잘 다루는지 못하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른 애들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경험을 쌓아다 보면은 자신의 능력이 어떤 부분에서 좀 뛰어나다라는 신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능력신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략신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통제신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략신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얼마나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면 개인은 그 판단이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제신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통제 전략을 사용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비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려면 다른 유사 사례가 발견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와의 어떤 관계성에서 어떤 정의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단, 목적, 행위 주체가 이렇게 삥삥삥 돌아가는데요. 거기서 수단이 목적에 작용될 때는 전략신념이 작용을 하고요. 목적이 행위 주체, 목적을 달성할 때, 목적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행위 주체에는 통제신념으로 작용하고 행위 주체는 수단을 선택할 때 능력신념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 이론의 어떤 동기 조절 과정 또 관련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좀 이렇게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출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외적 조절 이게 그 용어가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2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외재적 동기의 경우에는 외적 조절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사가 부과된 조절이고요. 동일시가 확인된 조절이고
통합이 통합된 조절입니다. 통합은 똑같은데 동일시랑 확인, 토산은 부과된 조절,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과된 조절이 투산지 동일시인지 뭐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뭐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인데요. 이 반도라의 자기효능감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내재적 동기 또는 외재적 동기 하나로 수렴시키지 않고 둘 다 작용한다라고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기효능감 또는 뭐 자아효능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쪽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자아효능감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여러 가지 행위들을 그 조직하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아무리 백날 생각을 해봐야 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목표를 성취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 판단, 스스로의 판단을 이제 자아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효능감이라는 거를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제까지 쭉 누적시켜온 어떤 성공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된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 그리고 어떤 자신과 어떤 모델이 사람이죠. 자신과 어떤 다른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 또는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모델 간의 어떤 유사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과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난이도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내가 노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아니면 그 꾸준히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이 자아효능감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일단은 뭐 동기는 자기효능성, 자아효능성에 대한 인지적인 신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관적인 판단의 어떤 결과라는 것이죠. 그 동기라는 것이. 그리고 미래의 결과를 표상하는 결과 표상 능력, 목표 설정 능력, 그리고 자기 통제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결과 표상 능력, 목표 설정 능력,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좋아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확실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제 해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난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으면 왜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뭔가 잘 안 되더라도 나는 이제까지 쭉 잘해왔는데 여기서 막혔다고? 그래, 내가 너를 꼭 정복하고 말겠어. 이렇게 과업의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안 되네.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어떤 인지 전략이라든가 과제 해결 전략을 여러 가지로 다차원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과제 특수적 자기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과제 특수적 자기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 있죠. 자기 효능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 효능감은 지각된 유능감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해.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각된 유능감이 근데 이 자기 효능감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단 지각된 유능감이라는 게 뭐냐면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주관적 판단이 지각된 유능감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제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과제 특수적 자기 개념이에요. 그래 뭐냐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밥은 빨리 먹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뭐 정준하보다 짜장면은 빨리 먹어. 뭐 이런 거 있죠. 우동 빨리 먹어. 이런 거. 그렇게 어떻게 특수한 어떤 과업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걸 잘한다는 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지각된 유능감이 좀 일반적인 어떤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어떤 주관적 판단이라면 이 자기 효능감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좁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조절 이론이 이제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자기 조절이 뭐냐면 개인이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고, 행동,
감정 등을 조절하는 개인적 차원의 어떤 심적인 행동적인 통제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두라가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자기 조절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기 조절 이론이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쓰이고 있어요. 접목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육행정이래. 교육학 측면에서의 자기 조절 이론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은 좀 보지 않고 교육에 적용된 자기 이론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두라 같은 경우에 사회인지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 행동 습득 과정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기 조절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일단은 자기 관찰, 그리고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반응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스스로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관계성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자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 반응이 그 판단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이대로 쭉 가도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가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가 반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은 오케이라고 하겠다라고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슌크와 짐머만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자, 그리고 이제 바우메이스터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조절과 관련된 이론이 거의 바우메이스터가 주장했던 그 이론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시한 사람은 반두라기는 한데요. 바우메이스터가 좀 그걸 많이 정교화해서 지금은 이제 바우메이스터의 이론이 기본 틀같이 잡혀 있죠. 자, 일단은 바우메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이제 교육심리학에서 아까 인지 과정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작업 기억의 용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작업 기억의 용량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작업 기억의 용량도 똑같이 이 어떤 바우메이스터의 자기 조절에 좀 적용이 됩니다. 그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틀. 그때 우리 인지 용량, 작업 기억 용량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 인지의 한정된 어떤 영역 내에서 그 용량 내에서 인지 과정이 일어나고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바우메이스터가 얘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기 조절이라는 게 뇌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가 어떤 욕망을 통제하고요.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 기능 또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바우메이스터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한정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통제가 가능한데 그 통제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동 조절이라든가 단기적 욕망 관리, 그리고 목표 성취, 동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인지적 과정 그리고 동기 과정에서 다 이러한 어떤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 과정이 바로 이제 동기 조절, 자기 조절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의 요소가 이제 4가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바람직 행동이 어떤 개인이 정의를 해야겠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동을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동기는 행동이 실제로 발생하기 위한 어떤 추진자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할 텐데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데 신경을 잘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독서실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독서실이 있는데 올라가는데 5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 1층에 식당이 있고요. 2층에 만화방, 3층에 당구장, 4층에 이렇게 PC방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이제 1시간 해서 5시간 만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이제 옛날 우스갯소리 있었는데 그만큼 인간이 유혹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내가 딱 마음을 먹었다. 뭐 신년이 되면은 올해 초부터 이렇게 조깅을 하겠다. 1월 1일부터 조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직까지 조깅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이제 내적인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서 자기 통제를 위해서 내적인 의지가 좀 강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자기 조절의 근본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네 가지가 다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두 가지 정도 빠지더라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뭐 지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네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것처럼 이제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네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쓰시면 되고 한두 가지 정도 빠지더라도 다른 요소가 충분히 강력하면 동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없애세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일단은 자기조절 과정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를 해요. 생성 단계, 평가 단계, 학습 단계.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없다가 그리고 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조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 결국엔 학습이라는 과정이죠. 이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 그 다음 평가 단계, 이렇게 생성 단계, 그 다음 평가 단계, 생성 단계, 그 다음 평가 단계, 그 다음에 학습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 단계는 없던 대안이 새로이 생성되는 그런 단계고요. 평가 단계는 어떠한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계고, 그리고 학습 단계는 내가 선택한 그 전략이 과연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가치 이론도 좀 중요하죠. 자기가치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속 자기와 관련된 그 셀프 컨셉트, 자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자기 개념과 이제 관련된 이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계속 하시고 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어떤 이론들,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론들은.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기와 관련된 이론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는 가정을 하고 진행이 되는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왜 객관적 평가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완벽한 객관화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힘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굉장히 후한 사람이 있고 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관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엄격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중용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개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아주 객관적이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명백하고 확고하고 분명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치 이론에서 이제 자기가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지각된 유능감 있죠. 지각된 유능감이 뭐라고요? 그 어떤 능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일반적인 능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주관적 판단. 내가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나는 괜찮아, 전반적으로 나는 좀 멍청해, 전반적으로 나는 그냥 평범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좀 더 스페시픽하게 가면은 과제 특수적 자기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자기 가치는 지각된 유능감보다 한층 더 넓은 개념이에요. 뭐 사실은 세 개나 비슷한 개념이라서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뭐 심리학 이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뭉개고 쓰셔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구분하라고 나온다면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주관적 판단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이에요. 나의 어떤 전반적인 가치,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각된 유능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주관적 판단이었는데 이거는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지각된 유능감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자기 장애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장애 전략. 이게 뭐냐면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 자신이 느끼는 자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자기 보호 전략, 그래서 자기 보호 전략 또는 자해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가치를 어느 정도다라고 사람이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상처받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기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과제나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도전을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원래 성공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내 유능성이라든가 나 자신의 어떤 존재의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적절하게 내가 도전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과제 이런 거에 대해 도전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자기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 너무 센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자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과업이라든가 아니면 터무니없이 쉬운 과업이라든가 이 양극단에 있는 과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루밖에 안 했는데 B 제로 받았다, B 플러스 받았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장애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기 장애 전략이 항상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항상 도전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맨날 사용된다면 부정적인 학습 패턴을 생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걸 선택해서 남들 다 틀리는 거 선택해서 나도 너희랑 비슷한 수준이야 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쉬운 거, 이건 학습이 안 되잖아요. 너무 쉬운 것들은 어떤 인지 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략을 사용한다면은 뭐 크게 학습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이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학습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 장애 전략 자체가 진짜 완전히 너무너무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 그러냐면 자기 장애 전략이 왜 그나마 일만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일단은 노력에 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이 내적인 요인이잖아요. 내적 통제 소재를 갖고 있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내적 통제 소재에 해당하는 요인이란 말이죠. 일단은 남 탓은 안 하고 있어요. 남 탓은.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좀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 뭐 세부적으로 내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기장애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기장애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자기장애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가 그나마 회복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일단은 귀인을 어떤 원인의 어떤 학습 실패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한 귀인을 노력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일만의 긍정적 요소, 일만의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목표 지향성 이론, 이건 성취 목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드웨기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개인이 성취 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 또는 목적이 바로 이 목표 지향성 또는 성취 목표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숙달 목표 지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행 목표 지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숙달 목표 지향성을 더 긍정적으로 봐요.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본다면 숙달 목표는 이렇게도 불려요.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좀 더 세부화해서 나눈다면 이렇게 숙달 접근 목표, 숙달 회피 목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숙달 목표라는 거는 어떤 과업을 수행을 할 때 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유사한 과업들을 수행하는 능력이 숙달되는 그것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목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수행 목표 지향성은 뭐냐? 이거는 내가 그 과업을 완수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목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의 성장 이런 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튼 그걸 끝냈느냐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 목표 지향성보다는 숙달 목표 지향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숙달 목표 지향성은 자기 향상이라든가 자기 발전 이런 것과 굉장히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많은데 수행 목표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발전이라든가 학습 능력 향상이라든가 뭐 이런 능력 향상과는 연결고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으로는 훨씬 숙달 목표 지향성이 더 긍정적이죠. 자, 그래서 숙달 목표 지향성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숙달 접근 목표가 있고요. 숙달 회피 목표가 있어요. 뭐 둘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숙달 회피 목표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숙달 접근 목표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난이도와 관계없이 능력,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그 과제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 지향성이 숙달 접근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다. 이제 도전적인 과제를 좀 선호하고요. 그리고 노력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하고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응적이고, 그리고 이제 인지 전략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물론 자기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무조건 이거 모르겠어요.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봐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데 별로 창피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어봐서 내 능력이 향상되면 장땡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숙달 접근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숙달 회피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이거는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 숙달 회피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게 좋은데 아무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실수를 해서 책 잡히는 걸 싫어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오류나 실수 같은 거를 저지르는데 좀 거부감이 많은 학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숙달 회피 목표도 숙달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다만 숙달 접근 목표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행 목표 지향성을 볼게요. 수행 목표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아관여 목표, 능력 중심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과업을 끝내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접근 목표, 회피 목표 이렇게 있어요. 수행 접근 목표 같은 경우에는 과업을 끝내서 일단 내가 좀 잘한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만드는데 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증거를 내놓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해. 나 좀 쩔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접근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맡겨 놓은 일이 있다면 잘 끝내놓기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는 굉장히 괜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잘 하는데 일단 수행 목표 지향성의 한 종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문제점이 없진 않다. 그러니까 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숙달 회피 목표나 수행 접근 목표나 약간 오류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약간 클로즈 마인드에 가까운 그런 특성이 보이는 거죠. 자, 수행 회피 목표. 이게 좀 가장 안 좋은 어떤 동기화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실제 능력이 어떤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튼 남들 눈에 내가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유능한 걸 비춰야 돼요. 이러한 어떤 경향성이기 때문에 목표 지향성이기 때문에 일단 외적인 거에 굉장히 치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목표 지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수행 목표 지향성이기 때문에 어떤 과업을 끝내는 거에 대해서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은 과업 자체를 끝내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학습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일단은 그 자기 자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나도 못하지만 너네도 못하는 거. 이런 걸 선택해서 과업을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죠. 가능성이.
그래서 아무튼 그 수행 회피 목표가 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목표 지향성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과업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가치 판단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일단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업에 대한 가치 판단 이런 것도 잘 하지 않고요. 일단은 내가 잘해서 끝마칠 수 있는 거, 나한테 익숙한 거, 이런 과제를 선호를 하고, 그리고 노력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남의 눈에 내가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도전적인 과제라는 것들은 노력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투입을 해야지 결과물이 나와요. 산출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적 과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전하는 건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좀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기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입하는 노력의 양도 적고요. 그리고 뭐 사용하는 인지 전략도 굉장히 단순하고 기계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난국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목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달 목표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숙달 목표 지향성, 그리고 이제 수행 목표 지향성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일단 숙달 목표 지향성이 그래도 수행 목표 지향성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숙달 목표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숙달 목표 지향성을 증진하는 방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에다가 기타. 자, 보시면 보상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그 과정이 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제 자체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상을 활용하는 것부터 보시죠. 보상은 아무 때나 주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보상을 줘야 될 때만 보상을 주는 게 좋아요. 아무 때나 주면은 애들이 보상에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역치값이 굉장히 높아져요.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보상 자체가 너네가 이런 걸 하면 내가 사탕을 줄게, 초콜릿을 줄게. 안 됩니다. 보상은 네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렴, 이렇게 주마가편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 제공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취 수준이 있잖아요. 네가 지금 한 달 정도 이 공부를 했는데 이만큼까지 향상이 되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는 이 정도의 성취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 달 만에 이 정도까지 도달했으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성취 수준을 좀 알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경쟁 이런 거랑 뭐 좀 관련지면 안 되긴 합니다만, 외적 요인에 좀 치중해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크게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보상 활용은 1, 2, 3번이 좀 중요하고요. 4번은 좀 세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측면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어떤 과제가 주어졌다고 해봐요. 근데 과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 지금 그 현재 학습자의 수준으로는 그 과제를 딱 접했을 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죠. 왜냐하면 과제가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점수를 딱 채점을 해가지고 너 봐, 점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평가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내적인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적인 평가라는 게 뭐냐면 그 학습 과제라든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접근하고 있는지, 얼마나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이러한 어떤 문제 자체와 그 아이의 관계성에 더 집중을 하셔야지, 네가 지금 점수가 이거밖에 안 돼, 왜 공부를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평가 지향하시라는 게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점수를 내면 상대평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밀학급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성취 수준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할 것, 이게 바로 이게 준거 지향 평가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A 수준, B 수준, C 수준 이렇게 해서 A 수준이라면 낮은 수준이 A 수준이라고 했을 때, A 수준이라면 이러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A 수준, B 수준은 이러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 C 수준은 이러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딱 나눠 놓고 미리 아이가 작업을 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너는 A 수준, 이 정도 했으면 너는 intermediate, 이 정도 했으면 너는 advanced, 이런 식으로 수준을 맞춰서 나눠서 아이에게 지금 네가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과제 측면이 있어요. 과제 측면, 이것도 아까랑 좀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려운 과제의 경우 외적 평가를 지향할 것이라고 여기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난이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난이도는 확률적으로 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한 0.5 정도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뭐 실제로는 좀 이렇게 좀 어려우나 머리를 잘 쓰면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적절한 난이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이게 어떤 그 정답률을 가지고 뭐 0.5다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누는 거는 여기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과제, 그리고 형식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냥 학교를 졸업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학습자 개인에게 좀 유의미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좀 세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는 동일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토픽은 똑같아요. 토픽은 그냥 동일해요. 근데 학습 과제가 생긴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동일하도록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식으로 하면은 좋기는 한데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세모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임용고시 교육학 문제를 풀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달성 가능하냐라는 차원에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도 알아두시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거는 좀 세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계속 제가 쭉 얘기했던 거, 성공 경험을 누적시키고 뭐 이해 수준, 개인적 경험, 이게 선수 학습 정도죠. 학습의 어떤 준비도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수업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탐색 및 실험의 기회, 이건 뭐 계속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그 어떤 수행 능력, 어떤 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좀 숙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공을 진보에 비추어서 정의할 것, 노력과 학습을 강조할 것, 그리고 실수와 오류가 정상적인 학습의 일부로 취급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풀이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창피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제가 실어놨으니까 표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 이론이랑 장이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수학습 이론 쪽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다고.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과 장이론, 이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점의 동기 이론인데요. 잠깐 쉬고 와서 다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